존벌레 때문에 정신병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존벌레가 사람에게 해롭다라는 연구는 있어요. 존벌레가 각질을 먹다가 피부에 도달하면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킨다. 존벌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마리만 보여도 대량 번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 오는 날 장마철에 환기를 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환기. 네, 왜냐면 존벌레나 먼지다듬이나 집안에 사는 벌레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가 무조건 갖춰줘야 돼요.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방법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팁이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이론적으로 100% 박멸입니다. 존벌레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으며 집게벌레랑은 어떻게 구분하죠? 네, 일단 구분하기가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색깔. 까맣고 집게벌레는, 존벌레는 좀 하얗고 뭐 은빛이 나기도 하고 반짝거리고, 집게벌레는 뒤에 집게가 이렇게 2개가 딱 이렇게 달려 있는데, 존벌레는 딱 이렇게 3줄에 이 그 미모, 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구분할 수 있고요. 일단 뭐 존벌레를 한번 본 사람이라면 집게벌레랑 절대 헷갈릴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또 하고 있어서, 한 대략 뭐 한 10mm에 좀 얇고, 통은 좀 얇아요. 그리고 10mm 정도 길이가 되고, 예, 하얀 색깔의 움직임은 엄청 빠릅니다. 집게벌레는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이 존벌레는 마치 그 물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돌을 탁 들었을 때 물고기가 순식간에 샥 도망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보시면. 예,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존벌레는 주로 집안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며 신축 아파트에도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존벌레는 집안 모든 곳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리콘 벌어진 틈새는 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틈이라 보시면 돼요. 그쪽은 먼지나 뭐 이물질들이 이렇게 그 속에 콕콕 박히거든요. 그러면 존벌레가 그걸 먹고 삽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벌어진 틈새에 특히 이렇게 집을 봤을 때 모서리 부분, 그쪽 실리콘의 틈새가 벌어지면 곰팡이가 잘 생겨요. 그 존벌레 주식이 곰팡이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존벌레가 또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은 있는데 여기는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곳에 다 살 수는 있고요. 아주 잘 사는 곳이라고 하면 실리콘 틈새, 그리고 뭐 나무 틈새, 책 사이, 뭐 요런 데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옷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옷에 끼어서 사는 경우라면은 그 옷이 서식지가 아니고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틈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축 아파트에도 존벌레가 생기는지를 이제 많이 또 여쭤보시는데, 그 신축 아파트는 원래는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고, 이 제로 베이스에서 존벌레가 그러니까 없다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존벌레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원래는 돼야 되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조금 더 존벌레의 온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자재들을 바깥에다가, 야적장이죠. 그냥 뭐 야적장,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천정도 없고 그냥 공터입니다, 공터. 그런 데다가 쌓아놓는 거죠. 밑에 강목을 깔고 위에다가, 아니면 팔레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 재료들을 쌓아놓고 각기 재료를 이제 설치할 때 그 집에 이제 올려서 설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쌓아놓는 기간 동안에 이미 그 외부에 있는 존벌레나 먼지다듬이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알이 나오겠죠. 이제 알을 낳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털고, 작업자분도 그렇고 다 지침이 있어요. 공사장에서도 털고 살충을 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알이죠. 살충을 아무리 해도 알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알이 붙어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이제 입주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갑자기 존벌레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지 다듬이도 마찬가지고. 존벌레가 생기면 위생이나 곰팡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가요? 그거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게 위생 때문에 생기는 벌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해충은 아닙니다, 존벌레가. 그래서 위생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은 할 수 없으나, 제가 이제 존벌레 작업을 지금까지 뭐 한 거의 1000건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대부분 보면은 좀 위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존벌레가 위생이 안 좋은 곳에 많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이 안 좋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그 음식물 관리라든가 뭐 쓰레기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안에 세균이나 어떤 뭐 바이러스 균이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 그러면 위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존벌레의 환경은. 그렇지만 얘네들이 그 사는 환경에 보면은 항상 이 쓰레기통 주변에,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물질, 책이나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을 그냥
한번 보고 소파 뒤로 휙 던져놓는 경우, 그러니까 소파에 얹어놨는데 그 밑에 떨어지는 경우, 오래 유지가 되면 거기에서 곰팡이가 피었다 졌다 하면서 이제 그 존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이 곰팡이 문제로 봤을 때 이제 위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곰팡이와 관련된 문제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존벌레는 책, 벽지, 옷 등에 실제로 어떤 피해를 주나요? 누런 자국도 존벌레 때문인가요? 일단 누런 자국은 그 존벌레의 소행이 맞고요. 존벌레가 갉으면서 갉은 것들은 이 바닥으로 이제 일부 떨어져서 하얗게 가루로 남습니다. 근데 존벌레가 그걸 갉아 먹는 것 중에 이제 대변으로 배출하는 게 있는데 그 변에서 그 변색을 일으키거든요. 결국 이제 변이 습기와 만나면 노랗게 변질됩니다. 색깔이 점점 이렇게 노란 색깔이 퍼져갑니다. 이렇게. 그럼 종이에 변이 묻어 있으면 종이가 습해지면 그 변이 이렇게 노랗게 변색이 이렇게 좀 커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랗게 변색이 되는 현상이 있고요. 존벌레가 갉은 부위는 아주 불규칙하게 이렇게 막 구멍이 나 있어요. 뭐 뿅뿅 이렇게 동그랗게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요만큼 갉으면 또 그 언저리를 또 갉고 언저리를 또 갉고 뭐 이래서 어쩔 때는 미로 형식으로도 뚫려 있고 어쩔 때는 불규칙하게 막 타원형 형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존벌레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잘 갉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벌레라고도 하고요. 뭐 이 빗살 수염벌레, 먼지다듬이 그리고 존벌레 이 세 가지가 진짜 대표적인 책벌레입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요. 갉아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책에 생겼다 이러면은 정말 많은 집이에요. 정말 집에 너무 많을 때는 책에도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지도 잘 갉아먹습니다. 특히 옛날 벽지는 더 잘 갉아먹고요. 요즘 벽지는 실크로 된 벽지가 이제 대부분이고 뭐 합지라고 하죠. 그냥 종이로 이렇게. 이제 합지는 잘 갉아먹는데 그 합지를 예전에 그 시공을 할 때 보면은 천연풀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삶아가지고 풀을 발라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그 풀을 엄청 좋아했어요. 존벌레가. 근데 지금 요즘에 그런 풀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다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그런 풀들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화학적인 어떤 그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풀을 때문에 깎는 건 아니고요. 그 합지, 그 종이, 그거를 이제 표면에서부터 깎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벽지 속에 내부에 그냥 바글바글 살았는데 요즘에는 벽지 속에 산다기보다는 그 인근 주변 틈에 살다가 그 벽지를 겉에서부터 갉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벽지에 그런 또 깎는 피해, 변색의 피해 이런 거 줄 수 있고요. 옷도 좋아합니다. 어떤 옷을 좋아하냐면 원래는 얘들이 그 동물성 섬유는 안 좋아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보고가 돼 있고. 근데 실크는 이게 갉습니다. 비단 이런 거 갉아요. 아마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가늘고 입자가 부드럽기 때문에 갉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 천연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 천연 나무 껍질 같은 뭐 나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아주 초미세 이렇게 해가지고 박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보일 정도로 이제 그런 그 입자를 보면은 이제 셀룰로스 입자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나무 재질 같은 모든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벽지도 포함되고 그 옷 중에는 면을 좋아하죠. 천연이니까 그러니까 면 좋아하고 얇으면 얇을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좀 심각하게 옷가게인데 그 캐시미어를 구멍을 뻥뻥뻥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봤더니 존벌레가 한 마리가 뚝 떨어집니다. 뭐 100%죠 그러면 존벌레가 갉았다는 게. 캐시미어를 깎는다. 캐시미어가 동물성 그 섬유이기 때문에 안 깎는 줄 알았는데 갉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비싼 의류 제품에도 피해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존벌레가 사람이나 반려동물, 특히 아이에게도 해로운가요? 네, 이게 존벌레가 사람에게 해롭다라는 어떤 그 연구는 있어요. 말하자면 뭐 존벌레가 각질을 먹다가 피부에 도달하면 피부를 뜯는 게 아니라 존벌레가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상 그런 존벌레에 물려가지고 존벌레 때문에 뭐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했던 사례가 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다 추정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존벌레가 기어다녀요. 손 옆에. 근데 그날 이게 발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존벌레가 물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존벌레가 사람을 잘 물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존벌레는 아주 미세한 진동도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이 있는 부분은 존벌레가 조심스럽게 다녀요. 존벌레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사람으로 따지면 아주 부끄러움이 많은 해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띄게 되면은 존벌레가 막 우왕좌왕해요.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진짜 어디 요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대가리만 쿡 받고 엉덩이는 내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죽은 척도 하고요. 근데 이 존벌레가 그 미세한 떨림이나 그 사람이 쳐다만 봐도 그렇게 도망가는 이 존벌레가 사람 피부 위에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 몸은. 뭐 호흡하면서도 진동이 더 크게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벌레가 사람 위로 올라타는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뭐 위에서 천정에서 떨어졌을 경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일부러 올라타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에 몇 마리씩 보이면 방역을 해야 하나요? 다른 벌레들은 다 이 방역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막 바퀴벌레라면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보였냐? 뭐 이런 기준. 각 벌레들마다 몇 번 보이면은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도 각 그 회사마다 또 다릅니다. 이 방역 회사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고 그렇지만 존벌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마리만 보여도 존벌레가 좀 대량 번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보였다면은 그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방역을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존벌레 같은 경우 이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잖아요. 집에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밖에서 뭐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에 이제 묻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년 만에 이제 처음 본 거죠. 이제 존벌레를. 존벌레가 있네. 근데 얘를 그냥 놔두면 그거 한 마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잡은 한 마리 이외에 또 택배 박스에서 만약에 다른 뭐 하나가 더 떨어졌다. 그럼 걔를 내가 잡지 못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게 순식간에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가 보였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일단은 그 보인 주변 틈새에 살충부터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존벌레 퇴치와 예방,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존벌레 예방은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존벌레나 뭐 먼지다듬이나 이런 벌레, 집안에 사는 벌레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 4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물, 먹이, 온도, 틈. 이렇게 4가지가 무조건 갖춰줘야 돼요. 특히 존벌레는 더 그렇습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번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명하게 되는 거죠.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지더라도 예방법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방법이라는 거는 그 말씀드린 그 4가지 조건 중에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해주시더라도 그게 충분히 예방법도 되고 퇴치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물을 없애기 힘들어요. 그리고 온도 우리가 살면서 물과 온도를 집안에서 제어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는 틈과 먹이 이 2가지를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먹이 제어는 조금 어렵지만 예를 들면은 틈새를 먼저 무조건 없애는 겁니다. 틈새를 없애고 그 없애는 방법에서는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아주 넓은 틈이라 그러면은 뭐 백시멘트로 이렇게 막아도 되고 그리고 실리콘으로 대부분 이제 좁은 틈새는 다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존벌레가 나오는 틈을 다 막게 되는 건데 그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예방이라고 보셔도 되고 퇴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이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먹이 없애는 거. 이 먹이를 사람이 계속 먹고 사는 환경에서 존벌레가 먹고 사는 걸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2가지 먹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먹이를 없앨 수 있냐면 1번은 곰팡이. 곰팡이는 어떻게 없애냐? 그러면 이제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2가지 행동만 하시면 돼요. 그 뭐냐면 하나는 먼지 제거. 먼지가 쌓인 곳에 곰팡이가 잘 붙습니다. 곰팡이균이. 그래서 그것을 증식을 잘 해요. 그래서 이 먼지가 쌓이지 않게만 잘 관리해 주시면 돼요. 특히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모서리. 방 모서리에 이렇게 거기에 먼지가 조금씩 쌓이거든요. 청소하시다 보면 그걸로 다 모여요, 먼지가.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한다고 해도 일부 제거가 되고 일부가 남고 반복이 되다 보면 거기에 좀 약간의 두껍게 먼지가 남고 거기에 곰팡이가 잘 생기고 그 곰팡이를 주식으로 삼아서 그 주변에 또 존벌레가 이렇게 살게 되죠. 이 모서리에 있는 먼지를 흡입하면 됩니다. 청소하실 때마다 그 모서리 노즐을 사용해서 이렇게 길다랗고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찍어만 주면 돼요. 이렇게 각 방마다 모서리마다 찍어만 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쌓이는 먼지가 없어지면서 곰팡이가 덜 생기게 되고 존벌레가 먹을 게 또 한 가지 없어지죠.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그렇게 해서 또 조금 이제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먼지 청소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환기.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뭐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은 없는데 이 환기 부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환기란 바깥의 대기와
실내 대기를 1대1로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쉽겠습니다. 바깥의 대기일 때 지금 그러니까 외기는 일정량 곰팡이균이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어요. 거기. 그런데 그게 실내 그 공기와 1대1이 되면 이제 실내의 공기는 바깥의 대기와 같은 곰팡이 수준이 됩니다. 근데 문을 딱 이렇게 차단하는 순간, 문을 닫는 순간 사람이 생활하는 이 환경에서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곰팡이균이. 공기 중에서. 그러면 이제 좀 습한 공간이거나 먼지가 많은 공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 곰팡이균이 안착을 해서 이제 증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곰팡이균 자체를 계속 대기와 1대1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곰팡이균은 뭐 100%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뭐 바이러스, 코로나, 지금 감기가 됐듯이 늘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환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시킬 때 하루에 맞바람에 치는 구조라고 하면 10분만 해도 돼요. 근데 맞바람에 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 뭐 선풍기를 틀어놔도 되고 해서 한 15분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게 좋고요. 환기만 잘 돼도 이 곰팡이균이 자라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마이크에서도 피었다 졌다 반복될 수 있어요. 지금도. 습하면 핍니다. 이렇게 피다가 또 건조해지면 죽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색깔이 변색이 돼서 처음엔 누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 곰팡이 색깔, 그 초록색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초록색이다. 그럼 곰팡이가 이미 많이 생겼다는 건데 이제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비 오는 날 장마철에 환기를 해도 되냐? 왜냐면 바깥이 엄청 습하잖아요. 문 여는 순간 습기가 확 들이치는데 이래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환기. 네, 왜냐면 비 오는 날에도 곰팡이 균은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곰팡이 그 퍼센트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 그래서 지금 예방법, 퇴치법 뭐 두 개가 겹치는데 환기와 먼지 청소, 먼지 제거 이렇게가 예방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 퇴치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필수적으로 가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살충제를 써야 되는데 살충제를 쓸 때 어떤 살충제를 쓸까요? 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존벌레는 주로 나무나 종이 부분에 살기 때문에 이 그 살충제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물과 희석된 살충제를 구입하셔갖고 뿌리게 되면 벽지나 바닥, 그 나무 바닥 같은 데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부풀어 오르거나 변색이 되거나 뭐 휘거나 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서 좋지 않죠. 그 휘거나 부풀어 오른 상태면 그 사이가 또 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또 벌레가 더 생길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이 섞이지 않는 살충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이 섞이지 않는 살충제, 살충제 뒷면을 보면 성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성분에 주 재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액화 석유가스라고 적혀 있는 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면을 봤을 때 수성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은 일단 족벌레 잡는 거에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한 물이 한 20% 미만으로 섞여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물 때문에 또 변형을 주니까 그렇게 물이 섞인 약재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살충제를 뿌릴 때는 살충제를 최소한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뿌릴 수는 없고 조금만 뿌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팁이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그 살충제를 최소한으로 뿌리기 위한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작업을 먼저 다 해버리면 돼요. 막을 수 있는 틈을 다 막아버리면 뿌릴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뿌릴 수 있는 데가 그 냉장고 뒤쪽이랑 싱크대 그 하부장 아래 보면은 걸레바지가 있는데 열 수 있잖아요. 그걸 열어서 그 아래쪽 공간 뭐 요 정도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는 근데 수성 약재도 그 뿌려도 되죠. 그쪽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강력한 수성 약재를 뿌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뿌릴 수 있는 어떤 틈새나 이런 거 있다면 액화 석유가스가 가미된 그냥 살충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에어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에어로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어로솔 제품 중에 뒷면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서 그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어떤 집이든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존벌레가 죽고 살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약을 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느 간격으로 약을 뿌려야 가장 효과적인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 건데요.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긴 하나 직접 방제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열심히만 하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존벌레가 정말 너무 싫다 이러면은 2주에 한 번씩 대략 4번 정도 해주시면 존벌레가 없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100% 박멸입니다. 그리고 존벌레가 진짜 이거 죽기보다 싫다 진짜 이거 난 진짜 존벌레 이거 한 마리가 나오면은 정신병원 갈 것 같다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리진 않는데,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뿌릴 때 정말 조심해야죠. 이 존벌레 때문에 정신병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한 달에 한두 분씩 꼭 만나봬요. 벽에 붙은 볼펜 자국을 보고, 이거 존벌레 잡아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존벌레가 아닌데요? 하니까는 움직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하는 생각이 그거죠. 이제, 또 만났구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얘를 이제 긁어내요, 손톱으로. 그리고 막, 언제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작업을 했습니까? 하면서 긁어내요, 이렇게. 그러다 이게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잡았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그런 표정이에요. 그걸 보고 조금 더 뭔가 사명감이 좀 끓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 정신병원 가서 상담도 많이 받고 이 존벌레 때문에 공포증이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되기도 하고요. 많습니다. 진짜 존벌레를 죽기보다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존벌레가 그냥 나는 소소하다, 참을만하다 이러면은 3주에 한 번씩 3번 그렇게 해주시는 게 베스트죠. 자,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박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존벌레 알이 한 4주에서 5주 정도면 다 부화가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한 거의 6주도 가요. 부화되는 시기가. 그러면 최장 6주로 잡고 한 달 반 정도로 잡고 살충제를 썼을 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들이 죽고 나면은 알이 남잖아요. 그럼 알은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봐야 죽지도 않고 또 틈새에 박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깨어나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기다렸다가 뿌려서 얘네들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5주 정도가 지나면 이미 모든 알들이 다 부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성충이 되는 과정이 또 한 3, 4개월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알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알 낳기 전 알이 모두 부화가 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 그게 이제 5, 6주 정도 후인데 그때 살충을 또 한 번 더 해주면 완벽하게 없어진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정말 싫으시면 1주. 조금 견딜만 하면 2주. 소소하다 그러면 3주. 그렇게 해서 횟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야 된다 그러면 그 2달은 지켜주셔야 되니까 8번, 2주에 한 번씩 뿌릴 때는 4번, 3주에 한 번씩 뿌릴 때는 3번으로 이렇게 횟수를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존벌레가 침대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뭐가 난 거예요, 피부에. 그러니까 이제 존벌레 물렸다고 처음에 착각을 하셔가지고 존벌레 이제 인터넷 매체를 살펴보니까 존벌레에 대한 별의별 글이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멘붕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충제 이제 존벌레 특효다, 좋다 이런 살충제들이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다가 뿌린 거예요. 침대에. 근데 침대에 뿌린 이유가 있어요. 그 약재는 천연 살충제다. 피레스린, 천연 피레스린을 제충국에서 추출해서 만든 천연 약재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본사로 전화를 했대요. 이거 침대에 뿌려도 되냐?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천연이라서.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침대에 막 뿌린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지났는데 존벌레가 더 문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안 없어지니까 이제 세스코, 이제 업체, 세스코도 부르고 별의별 업체를 다 불렀대요. 있는 어쨌든 광고하는 업체는 다 불렀는데 계속 물리더래요. 그 시간을 2년을 지속해 온 거예요. 그러다 침대도 버리고 중간에 이제 이사도 가고 했는데 또 물리더래요. 근데 그걸 이제 저랑 제가 통화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화로 이제 통화하다가 그걸 거의 1시간 정도 하소연을 듣다가 보니까 이거는 벌레에 물린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살충제를 아무리 천연이라도 침대에 뿌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뿌린다면 거기서 누워 자야 되는데 피부 트러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대에다가 이제 뿌리게 되니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 걸 모르고 존벌레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뿌린 거예요, 또 살충제를. 더 막 난리가 나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분 얘기를 했지만 그분 말고도 매달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을 거쳐왔더라고요. 살충제 오남용. 그리고 오남용 하게 된 원인이 인터넷 매체를 너무 맹신해서. 그리고 약 파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 파는 사람의 말을 믿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제 뿌린 거죠. 진짜 살충제는 어느 것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예전에 사약 있잖아요. 우리 궁에서 사약을 내려라 할 때 그 사약 있잖아요. 그거 먹고 죽는 거. 그게 이제 천연 식물이에요. 자라공, 박새, 천남성 이런 그런데 집을 짜가지고 그걸 이제 먹이고 이제 죽이는 그런 건데 그것도 천연이에요, 천연. 근데 벌레도 죽어요, 그거 뿌리면. 사람도 죽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연이라도 사람한테는 무조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어떤 살충제라도 쓰실 때는 안전하게 쓰신 다음에 환기는 필수고 마스크 필수. 그리고 고글도 쓰시면 좋은데 그거는 좀
좀 힘드시니까 마스크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저같이 이렇게 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이렇게 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벌레 공포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미 증후군 뭐 이런 것처럼 벌레 한 마리만 보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이런 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아졌어요.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문명이 더 발달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해충 방역은 고객님 집에 있는 벌레를 잡는 것도 해충 방역이지만 고객님 머릿속에 계속 떠다니는 그 해충도 좀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그 상담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드리고 벌레 공포증을 조금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좀 유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해충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해충 방제를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해충 방역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해충이 너무 싫고 공포스럽다. 어느 회사도 해결 못한다. 이거는 뭐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그 무는 해충에 관한 또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는 해충의 90%는 모기. 그러니까 빈대에 물렸다, 뭐 진드기에 물렸다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90%는 모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한 10% 안쪽에서 이제 대략 뭐 한 1, 2% 되는 것들이 뭐 진드기일 수도 있고 개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충, 무는 해충일 수 있는데 또 그 10% 안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무는 벌레. 그것의 존재는 세균이에요, 세균. 무슨 얘기냐면 침대를 거의 뭐 그냥 끼고 사시는 분, 소파를 끼고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래 붙어 있잖아요. 피부가 이런 면이나 이런 면직물에 오래 붙어 있고 땀이 계속 전송이 되고 그러면 여기 세균이 생겨요. 그럼 그 세균이 땀구멍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발진이 일어납니다. 따끔거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이 모기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피부과 가면은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뭐에 물린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거 뭐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99%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물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항히스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처방을 좀 해줍니다. 그걸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게 더 빠르고 좋긴 하지만 뭐에 물렸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에 물린 것 같아서 갔는데 의사도 하는 얘기가 벌레에 물린 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균성 발진이나 벌레에 물린 발진이나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아무리 그 오래 하신 의사분이라 하더라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몇 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벌레에 물린 거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걸 들은 고객들은 정말 이제는 정신과 가야 됩니다. 계속 파고들어요. 그 벌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요즘 특히 또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안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기 아니면 세균성 질환. 진짜 무는 벌레가 나타났다. 이건 진짜 큰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해결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그 해충 방제 백과사전 채널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